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고관절을 치료하는 의사 권순영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역사 담은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국밥집, 여관 이런 곳들에 모여서 몰래 회의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일종의 비밀 아지트인 건데 혹시 한약방도 독립운동의 비밀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거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 독립 의병들이 활약할 때 한의사분들께서 이 군의관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습니다만 한약방이 비밀 장소로 이용됐다는 건 참 금시초문입니다. 네, 그게 왜 그랬냐면 한약방에서 한약재를 사면 돈을 내잖아요. 네네. 일부러 원래 값보다 더 큰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한의사분들이 그걸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의사는 약재를 캐기 위해서 주변 마을, 또 산 주위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약방을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비밀 거점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인공이 그 뜻을 이어받은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신 한의사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이진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원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척추 질환을 주로 한의학으로 수술 없이 또 재발 없이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이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척추나 관절을 치료하고 있는 이제 정형외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척추와 연관돼서 참 이 평생 통계학적으로 한 80% 이상은 이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노령화하고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마도 100%가 이상이 그 참 고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젊은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 척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주로 척추 질환이 퇴행성 질환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많이 이제 이완되시지만 요새는 말씀대로 젊은 층들이 척추 질환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특히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환자의 거의 40%에 가까운 환자들이 젊은 층 20, 30대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일상 때문에 이 자세가 안 좋은 점들, 그리고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이 몸짱 열풍으로 인해서 여러 잘못된 운동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 층들의 척추 질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의학 쪽에서 보는 어떠한 척추 질환에 대한 그 치료의 접근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장님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한의학 쪽에서 어떠한 보는 치료적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 다소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네.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도록 하시죠. 네,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뭐 의사, 한의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병의 본질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디스크 탈출증이다라고 보면 어쨌거나 척추 추간판 이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는 건데 그 질환의 본질은 똑같이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 탈출된 디스크를 압박하는 잘못된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거든요. 그 탈출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근육의 불균형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꼭 비단 허리뿐 아니라 등의 문제, 뭐 천장 관절의 문제, 뭐 교수님 대가시지만 우리 고관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디스크의 탈출을 만들어낸다면 디스크 탈출로 인한 통증도 치료해야 되지만 디스크 탈출을 만들어낸 그 앞단에 있는 원인들도 같이 치료해야지 환자가 치료 후에도 스스로 몸을 이끌어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좀 접근하고 있는 편입니다.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 원인도 찾고 환자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나요? 네, 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이제 당연히 하겠죠. 주로 이제 추나요법, 우리 한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수기요법으로 교정도 해주고 뭉친 것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 아니면은 이제 약침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겉으로 보기엔 주사랑 비슷하지만 경혈점에다가 한약을 정제해서 넣어주는 그런 약침요법도 시행하고요. 또 먹는 한약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좀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이라든지 뼈의 재생을 돕는 이런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유니크한 치료인데 침을 놓고 환자 스스로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동작침법, 이런 것들을 환자 증상에 맞게 잘 조합해가지고 저희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추나는 사실 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치료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추나요법은 말 그대로 추나, 밀추자, 당길 나자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어떤 부위를 밀거나 당기는 외력을 가해줘가지고 불균형된 어떤 구조들을, 인체 구조들을 맞춰주는 치료입니다. 꼭 교정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풀어주기도 하고 특정한 힘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는데 이 추나요법이 과거에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많이 좀 이제 쇠퇴했어요. 그것을 최근에 현대에 와서 다시 되살리면서 특히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각종 수기요법들을 종합해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 추나요법으로 창시하신 분이 바로 저희 병원을 설립하신 신준식 박사님이십니다. 신준식 박사님을 필두로 지금 한의사들이 추나요법을 많이 발전시키고 과학화시켜가지고 근거 수준이 많이 이제 확립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로서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의학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 후로 해서 상당히 그 이 이와 연관된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하셨다고요. 네, 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국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연구로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 이제 추나요법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가 과제로서 한 연구인데 이제 만성 경황통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제 목 너무 많이 아프시잖아요. 다 목 뻐근하고 어깨에 뭐 벽돌 얹어 놓은 것처럼 아프신 분들 많은데 그 만성 경황통 환자들에게 임상 연구를 시행해서 추나요법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두 군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추나요법을 시행해주고 한쪽은 일반적인 치료인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시행해 줘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 추나요법이 과연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스터디를 해본 연구인데 추나요법을 받은 만성 경황통 환자에서 목의 통증 지표라든지 아니면 목의 기능, 이 기능 장애 지수가 진통제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분보다 더 유의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연구의 설계라든지 이런 진행이 아주 신뢰를 받아서 미국 의사들 네트워크 학술지인 이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저희가 그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할 만하다라는 것을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게 돼서 큰 기쁨이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나를 받고 또 박사님을 찾아가는 환자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나요? 네, 같이 병행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병행했을 때의 환자들 효과는 더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경제성 면에서도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국가 차원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다 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법으로 약침 말씀해 주셨는데 약침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의학에서 만든 침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제 침과 약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침은 이 경혈점에다 이렇게 놔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한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사요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놓는 지점이 경혈점이고 거기에 넣는 약이 주사액이 아니라 한약을 정제해서 몸에 넣어주는 거라서 이 침의 효과와 이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이제 얻으려는 이 현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약이 들어가니까 그 약의 양리 효과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또 약액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효과, 예를 들면 여러 염증 물질을 씻겨 내려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포착되거나 유착된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넓혀준다든지 이런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서 현대 한의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치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침에 관해서는 뭐 사실 저도 좀 예전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이 연구 결과가 이게 뭐 의사들의 꿈인 자마 잡지에 실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상당히 높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약침에 우리가 사용할 때 그 한약재 추출물이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출물 자체가 또 원료가 돼서 우리 양의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약침에 활용되는 한약재는 뭐 처방하기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활용하고 있는 약침의 성분이 이 구척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이 신바로메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신바로메틴은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가전적으로 내려오던 척추질환 치료 한약에서 추출한 이제 연구하다가 추출한 이제 성분인데 그 성분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성분을 가지고 그 성분이 염증을 없애주고 뼈와 신경의 손상을 더 빠르게 회복시켜준다라는 효능으로 국내에는 물론 뭐 미국, 일본 등의 물질 특허를 받은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2011년에는 국내 아주 저명한 제약회사에서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천연물 신약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저희 병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골관절 치료제로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 치료로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효과를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큰 보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과거에는 이제 이 환자의 치료 효과를 이제 뭐 검증하거나 아니면은 효과를 보는 그러한 한방적 접근이었다면은 요즘 저희가 이제 그간 축적해온 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다각도로 기울이고 계신다는데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이 한의학의 임상 효과가 뭐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아니면 그리고 여러 학문을 하는 분들에게 설득이 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언어로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찌감치 척추관절연구소를 설립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실험 연구지만 교수님 아시다시피 임상 연구는 굉장히 세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수행하기도 어려운 연구인데 저희가 임상 연구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임상 연구를 세팅해가지고 그것을 좀 저명한 학술지, 특히 SCI 학술지에 가급적 좀 실어보려고 노력한 결과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만 한
150여 편 이상의 SCI 논문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인데요. 수련이들이 그냥 4년 동안 수련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하면서 내가 봤던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가지고 개인당 한 편씩 SCI 논문을 내야 졸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15편 이상씩 SCI 논문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연구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제 국민의 눈높이도, 국민의 문턱도 낮아지고, 이제 여러 학술 여러 학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의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접목을 시키시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과 연관된 간단한 실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영상의학을 통해서 엑스레이라든지 MRI, CT 등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임상 병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를 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사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이제 상세하게 그 영상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치료법도 시행을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의 사정에 따라서 융합으로 치료해야 될 때는 재활의학과 의사 등 협력해가지고 진통제 주사라든지 또 진통제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또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플 때 뭐 어느 병원을, 뭐 양방병원을 가야 되나 한방병원 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왕복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오시면 저희가 양방이든 한방이든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그냥 원스톱으로 시행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척추 질환 앓는 분들은 통증 굉장히 심하게 겪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양방 한방을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진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병 같은 경우는 생활병이거든요. 네. 허리를 안 쓰고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동작, 모든 생활에서 허리를 쓰는데, 정작 저희가 치료해 주는 건 잠깐이거든요. 잠깐 치료받고 또 잘못 생활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가 내 병이 어떻게 생긴 거고 왜 이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치료 경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최대한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치료 하나하나 할 때도 이 치료를 왜 하는지, 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생겨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치료의 경과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엉덩이 근육을, 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자 할 때, 자, 이 근육을 뭐 이상근이다. 그럼 이상근을 풀어주겠습니다라고 침을 놨을 때 그냥 쑥쑥쑥 놓는 것보다 환자가 인식하는 것, 이걸 맞으면 내 이상근이 풀어져야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았을 때 서로의 교감이 되면서 치료 효과도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힘들지만 설명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좀 치료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의사들을 교육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도 좀 자리를 잡고 아주 그 역점을 두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어떤 그 의사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수련을 받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 의료인들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그냥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보수 교육을 받아서 그 점수를 취득해야만 면허가 유지가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런데요. 특히 이제 의사들에게 보수 교육 점수를 주는 교육을 하려면 아무 기관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육 콘텐츠, 임상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의사들을 아무나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그 미국 평생의학교육원에서 인증하는 그 ACCME에서 인증하는 미국 의사들 보수 교육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거든요. 저희가
한국 한의사들도 교육하지만 저희 한의학의 세계화 측면에서라든지 한의학의 과학화 측면에서 미국 의사들과 교류하면서 한의학을 교육하고 또 그 교육한 것을 바탕으로 점수도 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ACCME 인증 기관으로서 온라인에서도 저희 메디컬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많은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동의 MBRU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치료법을 좀 보고 배우고 좀 영감을 얻고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특히 올해 8월에는 매년 하는 건데 AJA라고 해가지고 국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저희와 같이 교류하는 의료인들이 이제 한국에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는데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이제 환자 중심의 어떤 의료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요즘에 K-의료도 많이 관심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환자분들도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국제의료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해당 나라의 언어를 하는 전문 코디네이터들을 다 고용을 해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었거든요. 2006년부터 꾸준히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코로나 전에는 1년에 뭐 2,500명씩 환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치료해주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완전히 없어지셨다가 이제 그때는 그래도 어렵지만 또 배 타고 멀리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은 거의 2019년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서 뭐 해외 특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이미 이제 저희와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나 뭐 중동 이런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은 이 한약, 한의학, 한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서 치료를 받다가 어떤 얘기를 하나요? 네,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생소해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만성 통증이나 이런 걸 관리할 때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 삶의 질을 높이고 통증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한국의 한의학을 제시했을 때 많이들 공감하시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중동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허준 드라마가 방송됐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의학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또 자국에서의 어떤 이런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치료받는 사례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이 도움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우수한 한의학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병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 국가적으로도 이 K-메디를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으로 최근에 카자흐스탄에 한의 홍보센터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보건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이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병원은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의 의사들한테 저희 한의학 치료법을 이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환자 유치도 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이제 한의학 세계화를 잘했다는 것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여기서 치료받고 나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 온라인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현지에서 또 퍼뜨려 주시고 하시는 그런 K-메디 활성화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한의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데 또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하는 이 의료 행위가 저희 업이 사회공헌 하기 굉장히 좋은 업입니다. 특히 이제 한의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리한 배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농어촌 봉사활동 이제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저희 병원이 있다 보니까 전국 각지로 그동안
무의촌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만 거의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희망드림 장학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물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립자이신 신준식 박사님께서 이 사제를 털으셔가지고 한의학 후배를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이제 1년에 한 12명씩, 전국의 한의과 대학이 12개거든요. 한 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1년에 12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줘서 좀 공부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한 후손 병원으로서, 민족병원으로서 이제 독립유공자분들, 지금 살아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해외에 계신 유공자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실 때 이제 주거 환경을 저희가 같이 국가보훈처와 함께 좀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회 공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의사분들이 어떤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기록에 보면 이 한의사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또 발굴이 돼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하면서 이제 한의학도 한민족의 어떤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말살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한의사들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죠. 특히 저희 설립자이신 신준식 박사님의 숙부이신 신홍균 선생님께서는 이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으로서 독립군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202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운받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한약방이 독립운동 거점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치료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지도 않고 좀 비밀스러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주기도 했고 독립군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인해서 물자라든지 물품도 같이 유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약방이 많이 활용된 것 같은데요. 특히 설립자이신 신준식 박사님의 선친이신 신광렬 선생님께서는 이 광생의원을 설립하셨어요. 일종의 한의원이 한약방이죠. 광생의원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1930년에 3.1운동 11주년을 기념하는 큰 규모의 이 시위운동을 이제 주관하셨다는 혐의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독립운동 활동하신 것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서운하셨습니다. 일상을 뒤흔드는 지긋지긋한 통증, 원인은 척추에 있다. 한의학 박사 이진호 원장은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치료에 집중한다. 저녁에 이제 잘 때까지도 괜찮아요.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이 발가락 끝에 왼쪽도 있으시네요. 예. 오른쪽 왼쪽 다 허벅지 뒤쪽하고 예. 발가락 끝이 저리고 당기고 예. 하시는데 예. 흘러나와 있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특성상 고령의 환자가 많은 척추 질환. 없게끔 지금 많이 회복이 된 상태니까.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만은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진호 원장을 찾는다. 척추 전체적으로 꼭 꽉 잡아주면서 근육과 인대를 꽉 잡아줘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좀 뻐근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개인 병원에 가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원이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먼저 환자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치료는 시작된다. 환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진호 원장.
결국 환자가 질병을 극복해내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엄지발가락 쭉쭉쭉쭉쭉쭉쭉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를 위해서 환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설명한다. 너무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너무 성급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병인데 쉽게 낫으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더 병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지시고 다만 과거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대표적인 척추질환 치료법인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이진호 원장. 허리나 목이 건강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추나요법은 뒤틀어진 뼈나 주변 근육, 불균형한 인대를 손으로 밀고 당겨서 바로잡는 수기 치료다. 약침 역시 척추질환 치료 방법의 하나다.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면 좀 시원하세요? 순수 한약재를 정제 추출해 만든 약물을 허리 주변 등 통증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네, 약침은 외형상 주사와 동일합니다. 보셨다시피 그 먹는 한약과 경혈점에 놓는 침을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소에 놔주기 때문에 일단 국소의 빠른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빠른 그 한약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경혈점 안에 약이 머물기 때문에 치매 효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최근에 현대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척추질환이지만 단순히 허리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약해진 근육이나 인대의 균형을 맞추고 뼈와 신경을 재생시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극심한 통증을 안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 비수술 치료에 반신반의하던 환자들도 치료 후 치료 결과에 놀라곤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허리 쪽 긴장 쭉 풀린다고 생각하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과연 오니까 수술 안 하고 그때 뭐 약 먹고 침 맞고 이렇게 하지 얼마 안 해가지고 몇 달 안 했는데 안 아팠어요.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했는데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이진호 원장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한의학 치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습하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의사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역할뿐 아니라 해외 의료진들과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저없이 선택한 한의사의 길,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진호 원장.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그는 처음 한의사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환자들을 위해 꼭 지키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 네, 저는 최대한 환자분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환자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 캐치된 부분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환자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걸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치료의 일관성이라든가 물론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이 덕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좀 이 상이한 그런 결과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임상 진료 표준 지침과 연관돼서 그간 한의학회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갖고 지난 10년간의 그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 지침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임상 표준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들이 자기 멋대로 뭔가를 막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네. 지침에 의해서 표준화된 치료를 통일성 있게 하면서 같이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어떤 지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과거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표준화하는 사업이 이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이 돼서 지금 한의에서 주로 치료하는 질환 30여 개 질환에 대해서 이제 국가 과제로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의 어느 한의 의료기관을 가도 그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안에 있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 시행의 결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한의 치료가 뭐 표준화가 안 돼 있다, 과학화 안 돼 있다가 아니라 표준화된 치료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점점 과학화하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한의학의 어떤 그 과학화라든가 아니면 이에 따른 어떤 행정적 혹은 의료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인 이 지침과 연관된 사항은 제 생각에는 아주 이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큰 어떤 진보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결과를 앞으로 기대를 하고 그 앞으로 이 한의학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거에 역점을 두고 또 어떠한 숙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지요? 네, 아무래도 한의학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명한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표준화된 치료법 안에서 에비던스를 많이 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학으로서 자리 잡고 문턱을 낮춰주고 또 관련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연구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진호 원장께서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척추병 환자가 살아가는 법인데요.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척추병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지만 저 스스로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체험한 적이 있고 또 지금은 완치돼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통증을 겪어보고 통증을 치료하면서 이 척추병 환자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침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또 치료해 보니까 주로 아침에 많이 사고들이 터져요. 아침은 이 몸에 미치는 중력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수평으로 누워서 자다가 수직으로 세워지거든요. 밤 동안에 몸이 이 수평 자세에 길들여져 있다가 수직으로 탁 세워지는 순간에 협응 관계가 깨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통증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누워 있다가 눈 떴으니까 일어나야겠다라고 바로 일어나면 우리 척추병 환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아 눕기도 하고 골반도 이렇게 틀어보면서 또 무릎도 앞쪽으로 당겨보면서 여기저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기 전에 하고 나서 일어나셔라. 그래서 일어나시기 전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꼭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셔야지 척추병 환자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허리에서 먼 쪽부터 시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칭을 다 했어요. 그럼 일어나지 하고 앞으로 벌떡 일어나시면 고관절이나 허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손으로 침대를 짚으면서 일어나셔야지 가장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시는 과정 그리고 일어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장요근은 이제 보시다시피 허리에 여러 레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고관절에 붙는 근육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배에서 깊은 곳에서 만져지지만 배 근육이 아니고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허리와 고관절을 연결해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현대인들처럼 오래 앉아 있는 이제 생활을 할 때는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고관절 가는 이 근육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짧아진 상태에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러면 근육이 이제 스패즘이 생깁니다. 경직이 생기고 강직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가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얘는 늘어날 준비가 안 됐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또 허리에 부상을 가져와요. 또 아니면 잘 허리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얘가 놔주질 않으니까 펴지질 않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장요근 때문이라서 이 장요근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는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허리 건강이나 골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가 있을 때는 매트에 다리를 대고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이 사타구니 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고, 또 매트가 없을 때는 의자라든지 책상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쭉 이제 기마 자세로 앉아주시면 또 역시 사타구니 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펴지던 허리가 펴지고 또 스패즘 됐던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또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도 이 장요근 스트레칭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거든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살아가는 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서 있을 때입니다. 뭐 이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부분들 특히 설거지하거나 할 때 오래 서 계시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오래 앉아 있고 운동이 부족하면 이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약화됩니다. 엉덩이 근육들이 약화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오래 서 있으려고 하면 엉덩이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척추 기립근이 그걸 하려고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허리가 굳어지고 통증이 심화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쪽씩 번갈아서 짐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뭐 양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 엎어 놓으시고 한쪽 발실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려놓으시면 그 올린 쪽에 허리 근육은 좀 쉬는 거죠. 뭐 이완이 되고 또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좀 숨통이 트이고 하시면서 기립근의 긴장을 안 하면서 이완시키면서 오래 서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때의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삐끗해서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머리 감거나 세수하다가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사람의 허리라면 괜찮겠지만 저희 같은 척추병 환자들은 특히 아침에 몸을 숙여서 뒤를 잡아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몸을 숙이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삐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무조건 아침에 세수하거나 머리 감지 마시고 샤워 부스 들어가서 서서 그냥 샤워하세요라고 합니다. 서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하시면 머리 감고 팔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하면서 허리가 다 풀리거든요. 그때부터는 허리를 숙여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지 삐끗 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절대 척추병 환자들은 일어나서 똑바로 서서 샤워를 하시지 머리를 감거나 세수할 때 굽히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등산해도 됩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골프해도 됩니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걷는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내리막길에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척추의 만곡이 정상보다 심해지거든요. 우리 커브길에서도 커브가 심한 길에서는 자동차가 느려지는 거예요. 흐름이 느려지듯이 요추 전만도 심해지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은 다리 저림이 갑자기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 아니면은 계단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골프 치시고 높은 데서 티샷 하시고 난 걸어갈래라고 해서 가파른 길을 내려가시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동안은 누워서 일어날 때 말씀드렸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장요근 스트레칭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이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이나 이 복근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수시로 이 다리 무릎 사이에 손을 끼우시고 쭉 손바닥을 눌러주는 이 내전근을 쭉 강화해서 긴장을 좀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전 다리를 모을 때 다리만 모으지 마시고 배에 힘을 주면서 쭉 모아주는 이런 걸 하시면서 앉아 계시면은 훨씬 더 일어날 때도 도움이 되고 늘어진 복근도 좀 강화가 되고 몸의 쉐입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앉아 계실 때는 다리 모아주는 습관 꼭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체험했고 많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느꼈던 척추병 환자가 살아가는 요령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네. 정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단 척수병 환자 아니라도 그냥 건강한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 목적으로.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공식 질문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라고 보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명의는 아무래도 그 의사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의사가 스스로 아플 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동료, 그 사람이 이제 명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비단 의술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까지 가르쳐주신 저희 설립자이신 신준식 박사님, 제가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고, 제가 아플 땐 당연히 저희 박사님께 제가 제 몸을 자신 있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작곡도 하시고 피아노도 네. 치신다고 들었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가수 마야 씨의 나를 외치다라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제 흔히들 요새 너 지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약해지지 마라고 응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약해지지 마, 뒤처지지 마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가사가 굉장히 저를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뜻한 마음 가지시라고 오늘 그 노래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긍휼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서 진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애틋한 마음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의료인이라면 대부분 다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 분들의 이런 귀한 마음이 모여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또 환자들의 웃음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난치성, 희귀성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도전하는 명의를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